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종양전문간호사 이상홍입니다. 앞에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리백, 수텐, 스티바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리백의 부작용을 보시면 소화기계 부작용으로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골수 기능 저하로 감염이나 빈혈, 출혈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피계 부작용으로 피부 발진이 올 수 있고 그 외에 근육 경련이나 근육통, 부종이 올 수 있습니다. 글리백의 권장 용량과 스케줄을 보시면 글리백은 한 알에 100mg이고요. 복용 방법은 표준 용량이 400ml 1일 1회 복용하거나 400ml 1일 2회 복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채팅창을 계속 쭉 보다가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께서 어떤 환자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매일 10시에 글리백을 복용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CT를 찍고 그날은 오후에 점심 드시고 이제 글리백을 드셨는데 그럼 그 다음 날은 내가 몇 시에 먹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는데 그럼 그 다음 날 10시에 그냥 드시면 되겠습니다. 글리백을 복용하셨을 때 가장 초창기에 호소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메스꺼움과 구토인데요. 보통 약물 복용 후에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복용할 경우에 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는 불쾌한 냄새나 튀긴 음식, 지나친 향수처럼 자극적인 냄새를 피하시는 게 좋고 향이 강한 음식, 튀긴 음식, 맵거나 지나치게 단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드시고 담백한 음식이나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드시면 도움이 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 메스꺼움과 구토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에 문의를 하신 다음에 진료를 본 후 구토 방지제를 처방해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울렁거리고 토할 때는 이제 진료 시간에 만약에 어떤 환자가 아침에 약을 복용하셨다. 그러면 복용 시간을 변경해서 저녁 식후에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글리백을 복용하시면서 대개 환자분들이 몇 시간 동안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울렁거리고 뭔가 힘들어하는 증상을 한두 시간 느끼는데 저녁 식후에 복용함으로써 그 힘든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용량을 나누어 복용하는 방법인데요. 아침에 200ml, 저녁에 200ml 이렇게 나누어서 복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증상이 지속되면 경우에 따라서 의료진과 상의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사 부작용이 올 수 있는데요. 장 점막이 영향을 받으면 수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사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설사가 심하면 기운이 없고 체중이 빠지고 항문 주위에 염증이나 수분 및 영양 부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설사는 예방할 수는 없지만 조기에 중재하면 중등도나 연관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 4회 이상 설사가 지속되거나 24시간 이상 멈추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사가 나면 일단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요. 최소한 하루에 6잔에서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게 좋고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기름지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 섬유소가 많은 음식, 카페인 음료, 우유나 유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미음을 섭취하시면 좋고 처방에 따라 지사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설사의 횟수가 많아지면 항문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항문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글리백을 드시면서 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피부 발진이 있는데요. 피부 발진은 보통 치료 첫 주 동안에 발생하지만 치료 기간 어느 때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나 팔뚝에 붉은 반점의 형태로 나타나고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부 발진의 심한 정도를 보면 이제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눠 봤을 때 이제 경증을 1등급으로 봤을 때 전체 피부의 약 10% 미만이고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뭐 그 부분에 보습제를 좀 충분히 바르고 냉찜질로도 좀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관리가 가능한 정도로 약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증의 부작용,
이거는 전체 피부의 10에서 30% 정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뭐 집에서 냉찜질이나 이런 것만 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의료진과 상담해서 필요시 뭐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약이나 연고나 이런 것들을 투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등급의 중증의 심한 피부 발진의 경우는 전체 피부의 약 30% 이상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선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기스트 환자에서 이마티닙으로 인한 심한 피부 발진에 대한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 연구인데요. 연구 대상은 이마티닙 복용으로 심한 피부 발진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2등급 피부 발진부터 해서 2등급 피부 발진인 환자는 2등급 이상 가려움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3등급 이상 피부 발진 환자를 대상으로 이 연구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는데 경구용 프레드니솔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30mg 3주 동안 복용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12주에 걸쳐 점차 감량을 했습니다. 치료 효과 판정은 추가 스테로이드 치료 또는 용량 감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지는 피부 발진이 없이 스테로이드 투여 일정을 완료한 후 15주 이상 동안 이마티닙 복용을 유지한 경우로 봤습니다. 연구 결과는 피부 발진이 없고 이마티닙이 용량 감량이 없었던 비율이 67.2%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피부 발진 1등급, 2등급, 3등급 말씀드렸지만, 사실 3등급의 피부 발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용량을 감량하거나 용량을 일시적으로 약을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니솔론 스테로이드 약을 드시면서 치료한 경우에 약을 감량한 비율이 67.2%는 약 3분의 2 환자들이 약을 잘 복용했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이마티닙 용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환자에서 성공적으로 피부 발진 치료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간호적으로 피부 발진이 생기면 일단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미지근한 물로 목욕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바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긁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면 제품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모자나 자외선 차단 크림을 사용하시고,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해 처방된 약물을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글리백을 복용하시면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 부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종은 사실 가장 보편적으로 보고되는 부작용입니다. 눈 주위, 그 다음 말단 사지에 자주 발생하고 아침에 더 심합니다. 근데 이 부종이 특히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혈중 알부민이 감소되고 혈중 단백질 농도가 감소되면 글리백에 의한 부종이 더 심해집니다. 간혹 전신 부종의 일환으로 복강이나 늑막, 심낭 등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더구나 거기에다가 호흡곤란이나 복부팽만, 배가 불러오는 등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몸이 부을 때는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측정해서 체중 변화를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에서 염분 섭취를 제한하시고, 다리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주무실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이뇨제를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뇨제를 복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부종이 심한 경우 의료진과 상담해서 이뇨제를 복용을 하시면 계속 약을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탈수의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체중을 정해놓고 약을 드셔서 몸무게가 그 체중에 도달하고 환자분이 부종이 빠지면 일단 약을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부종이 발생이 되면 이뇨제를 다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육통 및 근육 경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손이나 발, 종아리, 허벅지에 발생되고, 팔, 다리를 뻗거나 반복 동작을 할 때, 아니면 주무실 때 근육 경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채팅창을 보니까 어떤 분이 주무시다가 근육통
근육 경련 이런 것들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글리백의 부작용인가요? 이렇게 올리시는 거를 제가 봤는데요. 예, 이거는 글리백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근육 경련이나 근육통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은 아니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간하고 저릴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추운 환경의 노출을 피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 족욕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또 보온 양말을 신고 이렇게 주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가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근육 경련이 심한 경우에는 진료 시 교수님과 상의한 다음에 약물을 복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골수 기능 저하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골수에서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그 조혈 기능을 하는데요. 근데 약물 치료를 하다가 보면 조혈 기능이 억제가 되고 특히 백혈구가 감소되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적혈구가 감소되면 빈혈이나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혈소판이 감소하면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특히 백혈구는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몸을 보호하는 군대입니다. 그 중에서 호중구는 혈액 내에 세균이 침범한 경우 세균을 파괴하여 몸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손을 자주 씻고 샤워를 자주 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극장이나 백화점, 시장 이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처방 없이 자약이나 간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나름식이나 해는 피하시고 38도 이상의 고열, 오한 시에는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임의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습니다. 호중구 수치가 많이 감소된 경우에 글리백 복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호중구 수가 감소하면 이론적으로는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세포 독성 항암제 치료 시에는 호중구 수가 1000 이하면 일단 중지하고 회복된 후에도 용량을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호중구 수가 100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감염의 위험이 덜한 경향이 있어 감량이나 중지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호중구가 500 이하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 중단이나 감량을 고려할 수 있고 호중구 수가 1000 이하라고 해서 모든 환자한테 일률적으로 글리백 용량을 감량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혈소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 출혈이 발생했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세포입니다. 하지만 이 혈소판이 감소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아 쉽게 멍이 들고 작은 상처에도 많은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소판이 감소하면 부딪히거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때 주의하시고 양치질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시고 면도 시에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합니다. 심한 운동이나 활동은 피하시고 멍이 들거나 소변에서 피가 나오거나 대변에서 피가 나오면 의료진에게 알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혈소판 감소 시 글리백 복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혈소판 수가 감소하면 이론적으로는 출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보통의 세포 독성 항암제 치료 시에는 혈소판 수가 감소하면 일단 중지하고 회복된 후에도 항암 용량을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스트의 경우에는 혈소판 수가 감소되어도 아주 심한 경우에만 출혈의 위험이 있어 감량이나 중지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혈소판 수가 5만 이하인 경우에 일시 중단이나 감량을 고려하고 혈소판 수가 5만 이상인 경우에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글리백 용량을 감량하지는 않습니다. 적혈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세포입니다. 적혈구가 감소하면 빈혈이 발생합니다. 빈혈이 있으면 쉽게 피곤하고 어지러우며 창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출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철분이나 비타민 B12 등의 필수 영양소의 결핍이 없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영양소의 결핍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영양소를 더 공급해도 빈혈의 개선은 없습니다. 대개는 글리백에 의해 혈구 생산이 억제되어 일어나는 것이므로 조혈 자극 인자를 주사하면 빈혈이 좀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심할 때는 꼭 필요한 활동만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현기증을 피하기 위해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숨이 찰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진에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 간혹 부작용이 심한 경우 혈중 농도를 참고하여 부작용과 글리백 감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해서 약을 도저히 복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진료 후에 일단 글리백 혈중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중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량을 그나마 약간이라도 안심을 하고 감량을 할 수 있지만 글리백 혈중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용량을 유지하고 오히려 글리백 용량을 올리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험에서는 이게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심해서 일시적으로 약을 낮추더라도 증상이 개선된다면 다시 원래 용량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별로 심하지 않은데 약을 중지하거나 줄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글리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슈텐의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 소화기계 부작용으로 메스꺼운 구토 설사에서 다뤘기 때문에 슈텐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내염이나 외피계 부작용으로 피부 및 모발의 변화, 손발 피부 반응,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텐은 세 가지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50mg, 25mg, 12.5mg 세 가지 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텐은 식사와 관계없이 규칙적인 시간에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복용법은 50ml 1일 1회 4주 복용 후 2주 휴약하거나 37.5mg 1일 1회 휴약기 없이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의 정도와 시기에 따라 하루 용량을 감량하거나 중간에 휴식기를 더 자주 두는 등의 변화로 내약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이제 슈텐을 영구 중단하는 것보다는 치료 효과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먼저 구내염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염은 입안이 헐고 건조해지면서 신 음식이나 많이 매운 음식을 먹을 때 화끈거립니다. 입이나 목이 따갑거나 통증이 발생하고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입안에 하얀 반점이나 궤양 등이 생길 수도 있고 식사를 거의 못 하시게 되면서 더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더 심해지면 열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입안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 하루 4회 이상 양치질을 꼭 하시고 적어도 하루에 4회 이상 가글을 하시면 좋은데 보통 저희가 생리식염수 가글을 권하고 있습니다. 생리식염수 가글은 30초 이상 입안과 목에 잘 닿도록 헹궈내시고 이거를 한 번에 3-4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상품화된 가글링 용액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안을 더욱 마르게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입안이 헐었을 때는 양념이 강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부드럽고 씻기 쉬운 음식을 드시면 좋겠고요.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윤활제를 바르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특히 음식에서 고단백 식이와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지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 피부와 머리카락색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슈텐 복용 중에 피부색이 옅은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머리카락이 탈색되어 회색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눈썹이 회색으로 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한 건데 근데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다음은 손발 피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발 피부 반응은 손바닥과 발바닥이 붓거나 붉게 변하고 피부가 벗겨지거나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에처럼 여기 엄지손가락 앞쪽에 딱딱한 각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특히 발에 압력을 받는 부분에 가다각하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가다각하증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굳은 살입니다. 피부의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져서 피부 표면이 딱딱하고 두껍게 변하는 증상인데요. 보통 슈텐 복용 후에 치료 시작 2 내지 4주 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빨간 부분이 가다각하증이 생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손발 피부 반응의 예방이나 감소를 위한 방법을 살펴보면요. 일단 손발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습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특히 보습제는 가다각화증을 낮추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각질 용해 크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마찰이나 압력을 유발하는 활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장시간 무릎 꿇기나 장시간 걷는 거, 에어로빅 등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 증상이 있는 부위를 부드러운 패드로 싸서 보호하시고 편안한 신발을 신고 손발에 압력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진과 상의 후 수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감량하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수텐을 복용하시던 환자분이 손발 피부 반응이 나타난 상황에서 약을 중단하고 좋아진 사례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그 부작용 정도는 우리가 봤을 때 약 1등급 정도의 경미한 부작용인데요. 약을 1, 2주 쉬고 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발 피부 반응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은 아니고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단하면 반드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텐을 복용하시면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고혈압을 초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동안 혈압을 이제 규칙적으로 측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혈압을 언제 재면 좋냐면 수텐 치료 시작 전에, 그래서 내가 기본 혈압이 얼마인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첫 2주기 동안 매주, 그 다음 매주기마다 한 번, 그리고 고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증상들과 두통을 겪을 때 반드시 혈압을 측정하는 게 좋고, 특히 서울 아산병원을 다니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셔서 병원에 접수하면 키하고 몸무게를 재면서 혈압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압을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고혈압은 내가 평소에 혈압이 있었다. 그렇다면 기존에 복용 중인 혈압약이 있다면 그 약은 그대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 가정형 혈압 측정기를 사용해서 혈압을 측정해서 기록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하는 동안에 고혈압이 발생하면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위험성은 수텐 치료를 받는 동안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이 굉장히 모호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피곤한 거죠.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는데 이게 내가 약을 먹어서 그런 건지 내가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발전을 수텐을 치료하는 환자분들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피로를 많이 느끼는 경우 수텐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물론 피로의 다른 원인, 특히 빈혈이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하지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경우 피로를 더 느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저하된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여 증상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티바가의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스티바가 부작용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손발 피부 반응하고 피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바가는 한 알에 40mg입니다. 복용 방법은 160mg, 1회 3주 복용 1주 휴약입니다. 스티바가는 보통 하루에 한 번 규칙적인 시간에 식후에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손발 피부 반응은 치료 시작 후 2 내지 4주 동안에 발생하고 그 후 점차적으로 감소됩니다. 특히 이 손발 피부 반응은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피부가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손발 피부 반응이 진행함에 따라 물집이 생기고 물집 주변으로 붉은 경계가 있는 부드럽고 벗겨지는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집은 나중에 통증이 있는 거칠고 두꺼운 피부로 바뀔 수 있고, 치료를 시작한 후 한 달 동안은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굳은 살이 더 심해지는지 매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손발 피부 반응의 심한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봤을 때
1등급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은 경미한 피부 변화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보습제를 사용하거나 각질 용해제 크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등급 중간 정도의 그 변화인데요. 근데 2등급에서는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변화가 보여집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빨간 표시한 그 동그란 부분으로 보시면은 그 딱딱해진 그 굳은살 주위로 해서 통증을 느껴질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여전히 이제 보습제나 각질 용해제 크림을 사용하시면 그나마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은 통증을 동반하고 기능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피부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여기에 상처와 물집까지 잡힐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 스테로이드 크림과 국소적인 항생제를 복합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손발 피부 반응의 예방적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료 전이나 치료 기간 동안 굳은 살을 부드럽게 하고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손,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각화된 부분 쪽에 있는 굳은 살을 제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압력이나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에서 압력을 받는 지점, 그 다음에 압력에 민감한 부분을 고무 패드나 쿠션, 깔창 등 패드를 덧대고 잘 맞는 신발과 면 양말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의 피부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나 칼을 사용할 때는 패드를 덧댄 장갑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크림이나 보습제를 사용하는데요. 압력을 받는 부분의 각질을 벗겨내고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케라톤 용해 크림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보통 요소가 함유된 유리아 크림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각질이 있는 부위에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 중에 이제 피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로의 증상들을 보시면 이제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집중이 안 되고, 슬프고 우울하고 좌절된 느낌이 들고, 잠자기가 어렵고 하루 종일 잠만 잘 수도 있죠. 그리고 팔다리가 무거워 걷기도 힘들고, 일할 의욕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틀어 이제 피로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피로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운동에는 걷는 거, 스트레칭, 요가, 체조, 명상을 포함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병원 암교육정보센터에서 하는 행복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피로가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마다 담당 의료진에게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적절한 치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충분한 수면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책과 같은 저강도의 운동은 에너지를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되고, 낮 동안에 가장 좋은 시간대에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피로를 잘 관리하려면 운동, 영양, 수면, 에너지 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제 약을 복용하시다가 구토가 심한데 이거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구토가 심하면서 수일 동안 식사를 못하는 경우, 심한 구내염과 궤양으로 통증이 심하고 구강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 24시간 이상 설사가 지속되거나 복통이 심한 경우, 그리고 피부 발진이 심한 경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지혈이 잘 안 되거나 양이 많은 출혈이 있는 경우에, 특히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원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작용 관리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바로 알고 적절히 대처해서 함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리백이 부작용이 적다고는 하지만 부작용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글리백 부작용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화기계 부작용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이런 기타 등등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혹시 영상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리백 복용하신 지 1년 되셨다고 하는데 무기력하고 자주 피로를 느끼고 약 때문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몸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마지막 피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피로를 조절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 그 다음 영양, 그 다음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잘 지키는 거죠. 불사조님이 손발 증후군 통증이 심할 때 진통제 먹어도 되나요? 했는데 통증이 심하다면 진통제를 복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 안쪽에 항상 피가 조금씩 고여 있는데 글리백의 부작용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글리백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텐 복용 환자의 빈혈, 창백한 얼굴에 무엇을 복용해야 하는지 라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빈혈이 있다면 일단 고기를 좀 드시고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빈혈이 심하다면 사실은 그 얼굴색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서 정말 빈혈이 심하다면 교수님하고 상의하고 처방을 받으셔야죠. 경우에 따라서 수혈을 할 수도 있고 그 적혈구 촉진 인자 이런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빈혈약을 드실 수도 있고 일단 뭐 내원하셔서 체열을 한 다음에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차를 지났는데요. 우측 종아리에 지가 심하고 특히 주무실 때 예, 여기 강의 중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예, 이거는 글리백 부작용이 맞고요. 내송 손발톱 증상이 심해지는데 부작용인가요? 어떤 뭐 손톱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내성 손발톱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혹시 글리백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신 부작용이 있으면 저는 이제 종양내과 외래에서 근무하고 있고 뭐 저희 종양내과 교육실로 뭐 문의 전화를 해서 환자분 상태를 봐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